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민아입니다. 헬리콥터 밴이라 불리는 버냉키 연준 의장이 드디어 3차 양적 완화 카드를 선물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QE3 실시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 기대보다 강력한 부양 정책을 실시한 건데요. 이 소식에 뉴욕 상대지수는 모두 1% 중반대로 크게 올라왔습니다. 유로존에서 별다른 이슈가 없는 가운데 시장의 모든 관심은 FOMC 회의에 쏠려 있었는데요. 다만 유럽 주요국 증시는 FOMC 회의 전에 마감하면서 그 호재를 누리지 못하고 보합권 내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순서인데요. 미국에서 불어온 추가 부양 의지가 국내 증시, 특히 외국인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이슈들 점검하고 오죠. 강동석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등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혼조세로 출발했지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투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최근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로존에서는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가운데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 2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 같은 지표 부담 속에 FOMC 결과에 대한 관망세가 이어지던 시장은 오후 들어서 연준이 3차 양적 완화 초저금리 유지 시한을 연장을 동시에 발표하자 급등세로 돌아섰는데요. 모든 업종들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특히 그동안 2차례 양적 완화 기간 동안 강했던 소재주와 금융주가 이번에도 강세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55%, S&P 지수는 1.63%, 나스닥 역시 1.33%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책 결정을 앞두고 대부분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장 초반부터 혼조세 이어갔는데요.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스페인이 오는 21일 2016년 1월 만기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2015년 4월 만기 국채와 2016년 4월 만기, 또 2017년 1월 만기 국채도 함께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국제통화기금이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프랑스는 1.18%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독일은 0.45% 하락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0.65%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부양을 위해 3차 양적 완화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차 양적 완화는 우선 모기지 증권을 매달 400억씩 달러씩 매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황에 따라서 매입 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하게 되는데요. 매입의 대상 역시 MBS로 제한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채권까지 넓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준은 그동안 진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또 새로운 MBS 매입을 통해 연말까지 매달 850억 달러의 장기 채권을 보유하고 또 초저금리 기조도 2015년 중반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초저금리 기조로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고용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3차 양적 완화 발표와 함께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1.7%에서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제시한 1.9에서 2.4%에 비해 낮아진 수치인데요. 다만 내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5에서 3%로 끌어올렸고 2014년 역시 3%에서 3.8%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8%에서 8.2% 수준을 종전대로 유지했고 내년과 2014년 실업률 전망치는 각각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종전보다 높아졌고 2015년까지 인플레이션이 2% 이내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5,000건 증가한 38만 2천 건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37만 건보다 높은 수준으로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폭이 절반 이상인 9천 건이 지난 8월만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작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평균 건수도 동시에 늘어나며 고용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8월 생산자 물가가 7월 대비 1.7%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예상치 대비 0.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최근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생산자 물가 큰 폭 상승은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에너지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향후 인플레 압력을 높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키워드는 미국 연준의 경기 부양 조치겠죠. 오늘도 명쾌한 도움 말씀 주실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연준이 추가 부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일단 시장의 기대보다 더 큰 선물을 안겨줬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주요 골자들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역시 버냉키 의장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네. 흐름이었고요. 내용은 예상보다 매우 강력한 기제로 현재 나왔습니다. 연방공개시장회 이틀 회의를 마치고 연준은 3차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기한과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오픈 엔디드 익스펜션을 택했습니다. 지난 1, 2차 양적 완화 카드는 목표와 기한의 내용을 정했었는데요. 이와는 다른 펄리시, 다른 정책으로 3적 양자 완화가 현재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버냉키 의장은 고용시장의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모기지 담보부 증권의 매입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제로금리 수준도 2014년 말에서 2015년 중반까지로 연장을 했고 현재 시행 중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연준은 7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경기가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가져가고 있고 몇 개월간 경기 상황이 추세적으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었습니다만 지난 8월 말 버냉키 의장은 잭슨홀 연설을 통해서 고용시장의 회복이 매우 심각한 부분을 화두로 던지면서 이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내용을 흘렸습니다만 이 내용대로 9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적 완화 카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3차 양적 완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 부양 조치를 동시에 내놓으면서 그야말로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연준이 지금의 미국 경제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QE3, 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예상보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기제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공황 이후에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와 고용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시험은 사상 최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신케인지언 학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버냉키 의장이 이러한 카드를 꺼내든다는 것 자체가 중앙은행의 현재의 성격과 능력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노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주 강력한 기제로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볼드 어퍼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한과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추가적으로 고용시장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국채 매입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는 시사점을 밝히고 있어서 고용시장의 회복이 나타날 때까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매우 강력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시장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 공화당 쪽에서는 물가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버냉키 의장은 물가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경기와 고용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장에 아주 정확한 메시지로 현재 전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도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연준이 현재의 추세를 이어간다면 다만 출구 전략이 언제 시행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현재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연준이 가져가는 부분은 유효 수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시장에 강력한 충격을 줄 정도로 정책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이 나왔고 출구 전략 시행도 현재 기한과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서 재량적 정책의 정책적인 고려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내용도 현재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준은 이런 양적 완화 카드 이외에도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수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내년 전망치는 오히려 높여 잡았던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상반기에 나타난 네. 1분기와 2분기의 경제 성장률 수치의 평균을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6월에 제시했던 밴드는 1.9에서 2.4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1.7에서 2.0으로 평균 수치는 1.85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반면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이번에 꺼내든 양적 완화 카드의 효용성 이런 부분에 기대를 걸면서 2.2에서 2.8 밴드에서 2.5에서 3% 정도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 수치는 최대 3%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목표 성장률 수치만큼 현재 조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8.0에서 8.2%, 평균으로 8.1%, 지난 8월에 나온 수치와 현재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QE3가 효과가 나오는 내년도의 실업률 수치는 7.6에서 7.9 정도로 현재 낮아지는 것으로 제시해서 이 정도 목표 수치를 현재 FRB가 기대한다라고 미루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관심을 모았던 네덜란드 총선에서 친유럽 성향을 띠고 있는 마르크 루테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승리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네. 이제 자민당뿐만이 아니라 연정이 세 당을 가지고 이제 유지가 됐었는데요. 노동당과 그다음에 현재 여당인 자민당, 그다음에 극우 자유당이 새 연정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네덜란드가 긴축에 반대하는 극우 자유당 여당의 한 축이 반발하면서 총선을 치르게 되는 이런 이벤트가 나오게 됐었는데요. 그렇지만 네덜란드 국민들은 비교적 안정을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그제까지 네덜란드 총선에서 여당의 한 축인 자민당은 약 33석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시장의 뚜껑을 열어보니 41석 정도로 아주 많은 약진을 보였습니다. 자민당 의석수가 10석이 늘어났고 중도 좌파인 2위인 노동당도 39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반긴축 여론을 크게 드리웠던 극우 자유당은 16석에 그쳐서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 중 안정적인 유로존의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가져가는 이런 여당 측의 손을 좀 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테 총리는 다음 주 중에 연정 파트너를 고른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덜란드 총선이 여당의 안정적인 승리로 나타나면서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이 됐던 여당 내 유로 안정화 기구의 의회 승인, 불투명성 이런 부분도 다시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유로존의 강성 기류를 현재 추구하는 핀란드에 대한 견제 효과도 톡톡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리스 긴축 실사단에 참여 중인 IMF 인사가 그리스의 3차 추가 구제 금융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죠. 이 언급 과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만큼 현재 네. 그리스의 긴축 이행이 예상보다 긴축의 목표치는 현재 잡아가고 있지만 세수 확대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어려운 부분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IMF 실사단 대표인
타노스 캔바사스 이사가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사마라스 총리가 연정 합의 이런 부분에 연정의 파트너와 합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자 2년 긴축 연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만기 도래하는 상환 자금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2년 긴축 이행을 연장할 경우에 그리스에 추가적으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200억 유로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IMF 대표는 공적 분야의 손실을 분담하는 헤어컷이나 ECB가 이런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울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의 진통은 앞으로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주요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 남은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연준 버냉키 호재로 뉴욕 증시가 5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유럽 증시는 FOMC 회의 전에 마감하면서 그 호재를 이어가지 못했었죠. 남은호 원장님,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요즘 무제한, 무기한 네. 유행입니까? 드라기 총재 이후에 벤 버냉키 또한 QE3, 즉 3차 양적 완화를 MBS 증권의 매입을 통해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월 400억 달러니까요. 상당한 규모거든요. 그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잘 진행된 상황에서 또 QE3까지 나오면서 일단 미국 시장이 일단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는 최고가에 근접한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12년 내 최고치 계속 갱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증시 또한 무제한, 무기한 상승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미국 증시가 오늘 소재 금융주 위주로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일단 장기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호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간 이제 뭐 2개월 연속 좀 안 좋았던 이 고용 지표 등을 이제 딛고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환호하는 그런 흐름들이 전 업종에 걸쳐서 골고루 나타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유럽은요 이러한 단맛을 보지 못하고 장이 이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혼조세로 이제 마감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오늘 시장 이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예, 이어서 조금 더 추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기다렸던 3차 양적 완화 카드가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약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매우 공격적이라는 내용의 평가와 함께 양적 완화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은데 남은호 원장님, 이번 3차 양적 완화 이 카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많은 이제 욕심이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의 상황이 강하게 양적 완화를 한다면 미국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걸 뜻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하지 않는다면 현재 나빠지고 있는 이 고용 지표들을 어떻게 이제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히 우려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선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은 현재의 어떤 장기 국채 매입에 이어서 그리고 이 MBS 증권 매입은요, 일단 글로벌 어떤 그 위기 타개를 위한 흐름 속에서 같이 동조화해 나가는 벤 버냉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현재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리고 시행 일자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연계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가장 좀 적당한 수준의 어떤 그 정책이 아니겠나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는 3차 양적 완화. 아무튼 이 조치가 과연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요. 이런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국내 증시, 오늘 특히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이상로 전문위원이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다뤄봐 주시죠. 네. 일단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신다면요. 일단 3차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안에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는 60%는 이제 실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나머지 같은 부분은 실행을 연기를 할 것이다. 아니면 안 할 것이다. 그런 의견을 분분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양적 완화 자체가 그렇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느낌이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약한 반응으로 조금 그렇게 좀 실행을 했던 것 같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를 한번 보신다면 어제는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강한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일이었죠. 그런 부분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자체를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시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외국인이 이제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약간의 지수를 억누르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들었다. 그리고 장 막판에 195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달리는 말이라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적토마입니다. 아직까지 달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꼭 생각을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소외된 쪽의 주식들도 조금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개별주는 물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도 조금 더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벤트 데이였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금통일까지 무난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남은호 원장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전일 국내 증시는 195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장중 계속 보합권에서 등락이 계속되었습니다. 자,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과 그리고 선물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계속해서 공방이 좀 치열한 흐름이었었는데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를 보이면서 일단 시장에 어떤 상승세를 만들어내면서 끝이 났고요. 1950포인트라는 이 포인트는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 즉 분기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올려놓았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상당히 지금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출회가 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은 향후 어느 정도의 어떤 물량 부담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연기금들이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전일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도 좀 매수를 한 점은 좀 시장이 전일 같은 경우에도 선물에 이틀 연속 좀 매도했다는 부분들은 우리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적인 면을 본다면 거래량이 무려 9억 6천만 주 이상 터졌다는 것이고요. 자, 코스닥의 입장에서도요, 이러한 거래량 또한 9억 주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역시 0.5%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52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상승 종목이 한 500개 정도인데요. 하락 종목이 450개 정도니까 0.5% 상승한 것 대비 상승 종목 숫자는 좀 작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은 향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쪽 업종별 흐름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뭐 대선 테마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이 전일 가장 강한 강세를 보였고요. 셰일가스 등에 힘입어서 한국가스공사 등의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의약업종, 유통업종 등이 좀 강세를 보인 하루였고요. 반면 약세 업종으로는요, 음식료 업종과 운수창고,
그리고 은행, 서비스업, 금융업. 전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행업과 금융업의 주가를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보험업종만 강세를 보인다는 점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다 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이슈가 됐던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우선 뭐 KB금융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KB금융 같은 경우에 일단은 ING생명에 대한 인수임박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어제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만큼 지금은 재료가 조금 선 노출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같이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7월 25일경부터 계속적으로 ING생명 인수에 대한 소식이 듣겼죠. 그런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선노출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은행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팔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제신용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한국신용 상향 등급 조정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재무 건전성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장성과는 관련이 없겠지만 재무 건전성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는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경기 부양 정책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눈을 조금씩 돌려보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재료가 선노출된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지금은 팔 때는 너무 이른 시점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됐던 부분이 셰일가스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를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도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만큼 지금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가치 자체가 다시금 평가받고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자원 개발주 그리고 이제 상사주까지도 들썩들썩거리게 만드는 그런 한국가스공사의 힘이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보였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항상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만큼 2분기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요, 3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4분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축적으로 표현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보시자,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달리는 말은 계속적으로 달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은우 원장님, 어떤 업종이 특히 강했습니까? 테마로는 네. 박근혜 테마가 역시 계속 강세를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큰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좀 차별화는 되었습니다. 건설업종과 일반 전기전자, 음식료, 담배, 그리고 화학, 운송업종 등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약세 업종으로서는 출판, 매체, 복제, 그리고 인터넷, 다음 같은 종목들이 좀 하락했습니다. 종이 목재,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금융업종들, 저축은행 등의 종목들이 좀 많이 좀 하락한 하루였네요. 네, 또 어제는 시장에서 이 아이폰 5 출시라는 핵심 키워드도 빼놓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좀 주목받는 종목이 있었다면 어떤 종목이 있었나요?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뭐 회사 기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파이어, 인고, 그리고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는 점유율 1위의 기업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큰 이슈가 됐던 게 아이폰 5에 어느 정도 채택이 됐다는 소식이 듣겼는데요. 그 설명을 제가 직접적으로 좀 드리기 위해서 휴대폰을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한번 카메라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대해서 카메라 렌즈 부분이 여기에 커버 자체가 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들고 있는 아이폰 4인데요. 아이폰 5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자체가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파이어 렌즈를 사용하게 됐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구성 자체가 조금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겠죠. 원래 LED에 어느 정도가 항상 사용이 됐는데 LED 부분을 보시면 일단 표면을 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인고 같은 경우에 표면에 어느 정도 강화를 위해서 쓰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다시금 좀 더 다른 부분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조금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4분의 1로
반의 반토막이 난 상태죠. 하지만 어제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지금은 기대감 자체가 함축적으로 좀 표현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리고 1위에 대한 프리미엄이 조금 붙어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번 좀 더 살펴보시는 종목군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조금 일단은 체크를 좀 하셨다가 큰 시세가 다시 한번 들어온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노려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제는 1950포인트 딱 걸려있는 상태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도 1% 중반대로 올라왔고 이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과연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남은호 원장님, 코스피 지수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코스피 지수 미국 증시의 탄력을 받아서 상당히 좀 높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MSCI 한국 지수가 한 2.7%대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최소한 1965포인트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일단 좀 시장 심리는 좀 좋지 않을까. 다만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좀 많이 남아있다는 것과 선물 대비 선물이 약간 고평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제약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흐름들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강세,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어떤 좀 강세가 좀 두드러진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최근 들어서 코스닥 쪽에 있는 중소형주가 좀 랠리를 보였었는데 이제 다시는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네. 보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코스닥 종목도 순환매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인 뭐 셀트론이라든지 그리고 서울반도체 등의 종목들은 사실 거의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럼 코스닥 또한 대형주 중에서도 순환매가 되면서 일단 지수 측면으로는 계속해서 따박따박 걸어가는 상승세 충분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일단 코스닥의 일부 대형주들도 순환매가 돌면서 강세를 조금 더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규모 유동성 확대에 대한 수혜주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간밤 금값이 또다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업종별로 본다면 어느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인지 이상로 전문위원님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금값 자체가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것은 일단 금 관련주를 한 번 더 다시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네. 일단 고려아연이 핫토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유심히 살펴보시고 대신에 그 부분보다 지금 좀 더 중요한 거는 유동성 확대가 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어느 정도 흐름 자체가 좀 좋게 긍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네. 부분에서 은행주 조금 더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지금 한국 증시로 한번 빗대어서 표현을 해본다면요. 은행주와 증권주는 아직까지 기고 있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 시동도 안 건 상태죠.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시고 지금 일단은 시장의 글로벌 증시 자체가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은행주와 증권주도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시는 그런 흐름이 꼭 되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경기 민감주가 또 관심을 받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요. 네. 또 개인적으로 또 자동차 업종을 보면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 조금 피하시고요. 자동차주 말고 IT 전기전자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 남은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시장에서는 아이폰 5가 새롭게 출시되면서 그 수혜주 찾기에 분주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어제 아이폰 5가 공개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뭐 상승하는 종목도 있었고 또 네. 하락하는 종목도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개한 아이폰 5 그리고 이제 아이팟 터치 이쪽에서의 카메라 내구성을 강화한 사파이어 렌즈 커버를 사용을 했다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일전에는 그러한 부분을 사용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사용한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러한 LED 산업에서 이 기존의 이제 사파이어 적용이 기존 LED 산업에서 스마트폰으로 확대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이유는 동사 같은 경우가 바로 사파이어 인곳 부분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LED 산업의 어떤 핵심적인 소재라고 봐야 되겠죠. 사파이어 인곳이. 그 부분에서 지금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동사가 아이폰이나 이쪽에서 스마트폰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산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동사에 충분히 큰 수혜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파이어 수급 개선이 곧 인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좀 보자면 사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닌데요. 상장한 후 첫날에 거의 하한가를 치게 됐죠. 그러한 업황, LED 업황의 좀 악화 부분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실적이 좀 약간 부진하다 보니까 공모가가 6만 5천 원이었었는데요. 그걸 하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글로벌 인구 시장의 뭐 공급 과잉이라든가 또 실적 부진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좀 어려운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2분기부터 해서 실적이 점점 호전이 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또 내년으로 갈수록 이러한 부분들이 더 호전이 되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스마트폰으로 확대 부분, 이 부분을 좀 의미 있게 좀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LED 업황의 점진적인 회복이라든가 실적 턴어라운드 이러한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20일 날 상한가도 한번 갔었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좀 상한가를 갔었고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LED 업황 자체가 좀 만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독자적인 공법을 통해서 경쟁업체 대비해서 뛰어난 원가 경쟁력까지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러한 수익의 개선 부분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0일 날 상한가를 형성한 이후에 2개월 정도 옆으로 이렇게 좀 횡보를 하면서 큰 변동성이 없었죠. 그 상태에서 전일 다시 강한 거래가 좀 유입이 되면서 21선 돌파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돌파하고 약간의 눌림이 좀 나타났습니다만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또 유입이 되고 있고 기관들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저희 종가였던 49,950원,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어제 종가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제 SDS 반도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일전에도 한번 체크를 한번 했던 종목인데 크게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주가 흐름이 큰 변동이 없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 상당히 또 강한 거래 유입 그리고 강한 양봉 이러한 형성이 되면서 좋은 주가 흐름 앞으로의 좀 바닥을 좀 다지는 이러한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거의 바닥을 다 다지는 구간이 다 완료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주가 우리가 이슈를 한번 체크를 했을 때가 삼성전자가 미국 오스틴 공장의 메모리 라인을 시스템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 전환한다는 이러한 부분을 좀 발표를 했을 때 관련주들의 좀 상승이 나타나면서 알파칩스라든가 마이테스트, 시그네틱스 이러한 종목들 같이 좀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관련해서 그때 동사의 또 흐름을 한번 체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여전히 그러한 구간에서 다시 한 번에 좀 상승을 시도하기 위한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구간이 여전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주가는 하락보다는 상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BW 발행 때문에 그동안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 못했는데 이런 BW 발행 부분의 배경적인 부분을 봤을 때 바로 이 공장에 필요한 설비 투자를 위한 그러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성장을 위한 선택이었다. 중장기 성장을 위한 그러한 진통 과정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BW 발행으로 인해서 이러한 좀 주당 순이익이 희석되는 부분이 주가에는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라면 충분히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담 없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필리핀이나 중국의 해외 생산법인 이러한 부분의 실적, 수익성이 지금 견조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랜드 패키징 물량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증가가 되게 예상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전일 강한 거래량과 강한 양봉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를 차치하고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주식에서는 이러한 거래량의 증가 부분, 돈이 좀 유입이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충분히 더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6,150원에서 6,200원, 목표가는 8,000원,
최저가는 5,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강연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예, 일요일에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유용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하반기 올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0%로 유지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향후 경제정책 대응 방향을 지켜보자는 판단이 주된 동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애플이 공개한 아이폰 5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혁신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사양과 기능으로 시장과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YWCA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 화장품의 구매력 기준 소비자 가격을 조사한 결과 물가가 높은 선진국보다도 국내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공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6일 총 1,746개사에 공시 업무 부서를 발송한 팩스 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로 2달 연속 동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던데요. 이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은 어제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3.0%로 유지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3.0%에서 6월 3.25%로 오른 뒤 13개월 만인 올해 7월 시장의 예상과 달리 0.25%포인트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2달째 동결을 한 것인데요. 유럽과 미국의 향후 경제 정책 대응 방향을 지켜보자는 판단이 주된 동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위기국 채권 무제한 매입 프로그램의 효과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추가 양적 완화 여부를 살핀 뒤 우리 기준금리에 변화를 줘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서인데요. 금리 인하 효과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달에 금리를 내리면 향후 정책 대응 여력이 그만큼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인하 카드를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태풍에 따른 신선식품과 채소류 수급 불안, 국제 농산물 가격 급등, 국제유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있다는 것도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올해 8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수입은 9.8%나 감소했고 기업, 소비자 등 경제 주체의 경제 심리 지수가 4개월 연속 떨어지는 등 내수 수출이 부진해 이번 인하 결정은 자칫 슬기로운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애플이 아이폰 5를 공개했습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일까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혁신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실망감도 큰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이 공개한 아이폰 5에는 그렇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혁신이나 감동은 없었는데요. 이전 제품보다 커진 4인치 화면에다 두께가 7.6mm로 얇아지고 무게도 112g으로 줄었지만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양과 기능으로 시장과 고객의 기등을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5는 4세대 롱텀 에볼루션 통신을 지원하지만 시장의 최신 트렌드인 쿼드코어 스마트폰이 아닌 듀얼코어 제품으로 확인됐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미 쿼드코어 갤럭시 S를 출시하고 LG전자, 펜텍 등 국내 제조사들이 경쟁적으로 쿼드코어 제품을 도입하는 흐름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예르바부에나 예술센터에서 열린 애플의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낸 아이폰 5에 탑재된 차세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6는 듀얼 코어 칩인데요. 시장에서는 A6가 쿼드 코어일 것으로 관측해 왔지만 이 같은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입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쿼드 코어는 4개, 듀얼 코어는 2개가 달려 멀티태스킹과 그래픽 처리 등에서 2배 이상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네. 이 국내에서 팔리는 수입 화장품의 가격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물가가 높은 선진국보다 월등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수입 립스틱의 백화점 판매 가격은 수입 가격의 8배나 해당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YWCA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 8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 화장품의 구매력 기준 소비자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개국 백화점에서 공동으로 판매되는 에센스와 립스틱 등 총 18종의 평균 소비자 가격을 분석한 결과 명목 환율 기준으로는 일본과 호주의 가격이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물가 수준을 고려한 구매력 평가 환율을 보면 한국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을 100으로 한다고 하면 일본은 70.9, 이탈리아가 68, 독일이 65.9 등의 순이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인데요. 수입 화장품 중에서는 에스티로더, 키엘, 크리니크, 맥 등 미국이 원산지인 13개의 제품은 국내 백화점 가격이 미국의 평균 1.51배였습니다. 또 프랑스가 원산지인 샤넬, 랑콤, 시슬리 등 11개 제품도 국내 백화점 가격이 프랑스보다 평균 1.2배나 높았습니다. 서울 YWCA는 화장품이 독점적으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과 유통 단계에서 가격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국거래소가 내부 직원의 공시 유출 사건을 계기로 상장사 공시서류 제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6일 1,746개사에 공시 업무 부서로 발송한 팩스 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감사원도 최근 공시 서류 제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자 해당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공시 제출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요청해 재반 검사를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재 감사원은 5월부터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금융공기업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